회계의 의의입니다. 미국 회계학회에 따르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뒤쪽에서 저희가 정보 이용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각 챕터에서 각 계정의 측정, 식별, 전달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의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여러 부류가 있을 건데요. 경영자가 있을 수 있고요.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주주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있을 수 있고요. 채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외에 저희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정부의 이해 관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보 이용자를 구분해서 저희가 재무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업원입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여한 생산성과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판단해서 급여 인상이나 혹은 상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 정보가 필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주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주라고 하면 현재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잠재적 주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주주는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이를 매각해서 처분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보유하는 동안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고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무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기존 투자자인 경우에는 기존 투자액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혹은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재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 운용,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시설 자금, 운용 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혹은 언제쯤 상환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 예측을 위해서 향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혹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재무 정보가 필요하겠죠. 과세관청입니다. 저희가 매출부터 당기순이익 그리고 총 포괄이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을 만들게 될 건데요. 저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라고 하는 비용이 차감이 됩니다. 자, 이 법인세는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 관련된 비용이죠.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혹은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재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있을 건데요. 채권자는 저희한테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겠죠. 자, 그래서 대여한 금액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건지 혹은 대여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인 이자 수익,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저희가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관련된 정보, 저희가 재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한번 기업 회계를 구분해 볼 건데요. 일단 기업 외부에 정보 이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주주도 있을 거고요. 채권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 조직 외부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기업 내부도 있을 건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기업 외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 내부에 경영자나 종업원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경영자들과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기업 내부 목적의 회계랑
기업 외부 목적의 회계로 저희가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기업 외부냐, 기업 내부냐에 따라서 재무회계냐 혹은 관리회계냐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사실 크게 회계를 보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또 다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재무회계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뭐 혹은 중급회계, 고급회계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아주 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하면 재무와 관리회계로 일단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재무회계, 기업 외부 목적의 재무회계의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무회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 채권자들이나 투자자들 같은 분들의 투자 결정이나 혹은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신용등급회사의 신용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회계가 재무회계가 되겠죠.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이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의 주요 목적이 됩니다. 또 관리자들은 혹은 경영자들은 경영계획 및 통제를 위해서도 관리회계를 사용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의 목적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까 보고 대상은 투자자나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될 거고요. 관리회계는 관리적 의사결정과 경영계획 및 통제를 위한 회계이다 보니 보고 대상이 대부분 경영자 혹은 내부 관리자가 될 겁니다. 자, 이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일한 어떤 일정한 준칙 혹은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업 간의 비교가 불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성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중에 상장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상장회사 혹은 일부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저희가 작성 근거로 하는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재무회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적 의사결정이나 경영계획 통제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준거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적합한 경제 이론이나 경영학 그리고 통계학 등이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작성 근거가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앞으로 재무회계 작성 근거 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한다 그랬고 그 결과물이 재무제표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관리회계에서 보고 양식이 별도로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이용자들이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어떤 딱딱 맞는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양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재무회계는 통상 1년 단위로 보고를 하죠. 자, 우리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와 반기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1년에 통상 4번 정도의 보고서를 내게 되지만 만약에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통상은 연차 결산 보고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리회계는 저희가 보고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저희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적시성 있게 필요할 때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별이 될 수도 있고요. 월별이 될 수도 있고요. 분기별이 될 수도 있고 반기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시간의 정함이 있는 재무회계와 달리 관리회계에서는 정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사용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도 사실 여러 가지 따져보면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법이라고 하는 법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혹은 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혹은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혹은 공인회계사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서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게는 저희가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혹은 내부 통제, 계획에 따라서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국제회계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부터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해외 증시 상장 기업 IFRS 도입된 200억 절감. 자,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도입으로 뉴욕, 런던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 보고 관련 비용이 연평균 최소 200억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 15개사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2000X3년부터 2000X6년까지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차이 조정과 관련해 총 78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기준 차이로 연평균 200억 정도를 더 부담한 셈이다. 하고 중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기사 내용을 따라보고 혹은 기사의 제목만 봐도 우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혹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비용이 절감한다는 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글로벌 경영이 보편화되고 있죠. 자,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이나 해외 증시 상장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자국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저희가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든 재무제표, 한국의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국에 저희가 공개하고요. 그 공개 결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요. 하지만 한국의 회계 기준이 미국의 회계 기준과 항상 같을 수는 없겠죠.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국제회계 기준과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하고자 하는 시장 혹은 어떤 자금을 조달하고 하는 시장의 재무제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때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회계 기준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전환에 드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환에 드는 비용이나 혹은 비교 가능성이 비용이 떨어지고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무제표가 외국에서 혹은 국내가 아닌 곳에서 신뢰성이 제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고자, 그리고 도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을 기존 기업회계 기준 혹은 우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했던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아니면 상장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혹은 종전 기업회계 기준 방식은 저희가 규칙 중심의 회계죠. 이 원칙과 규칙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중심인 반면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개별 재무제표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개별 재무제표를 저희가 주 재무제표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공정가치 회계를 상당히 많이 확대 적용합니다.
어디에 비해서 확대 적용하냐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종전 기업회계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대 적용해요.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회계를 확대 적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가치 평가뿐만이 아니라 원칙 중심 회계를 따르다 보니까 공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혹은 종전 기업 회계 기준은 공시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보고서 양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보고서 양을 비교해 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보고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하고요. 종전기업 회계 기준 혹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독자적인 기준을 제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칙 중심 회계라는 건데요. 자, 원칙 중심 회계라는 거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규칙 중심 회계는 이렇게 저희가 원칙을 제시하고 기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회계 처리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원칙과 규칙의 차이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가 중심이 됩니다.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보고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존 재무제표로 합니다. 자, 이 연결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이 지배라고 하는 기업은 통상 이 종속기업이라고 하는 지배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피투자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지배력을 획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종속기업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 실체의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은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지배력을 취득했다라고 보는데 50%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60%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연결 재무제표의 대상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의 개념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거래에서는 이게 지배회사랑 종속회사, 그러니까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회사라고 할게요. 5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종속회사는 이 지배회사로부터 지분을 투자받은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별 실체로 보면 각각 다른 회사예요. 법인 상호도 다르고요. 주주 구성도 다르고 종업원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각 실체 입장에서는 서로 외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외부 거래가 되는데 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은 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만약에 지배 종속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단일의 경제적 실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와 종속회사가 서로 거래한 부분은 우리 예를 들면 같은 사업부끼리 거래한 혹은 우리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연결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연결 재무제표의 특징을 지금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재무상태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재무상태표가 X1기와 2기 비교식으로 나와 있고요. X2기를 위주로 한번 보게 되면 D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자, D사죠. 자, D사의 재무제표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부채 금액과 자본 총계가 있어요. 자, 이 부채와 자본 총계 금액, 이 금액의 부채 비율을 산정해 보면 지금 65%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자,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에서 자본을 나눈 비율을 얘기하죠. 자, D사의 부채 비율이 65%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다음 재무제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사와 그 종속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사와 이 종속기업.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는 저희가 별도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혹은 저희가 지분법 주식 혹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 보유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아까 별도 재무제표라고 보면
여기 있는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와 종속 간의 거래를 모두 제거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결합한 거예요. 자, 이때 D사와 그 종속 기업의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부채 비율은 얼마냐 보면은 898%입니다. 별도에서 아까 65%, 60%에서 70% 사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연결은 9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별 실체에 대한 평가와 연결 실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가 높다, 낮다, 혹은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절대적인 건 없지만 2, 300%를 넘는 부채 비율은 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부채 비율이 1000%, 900% 가까이 된다는 건 명백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재무제표, D사의 단독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는 위험한 부채 비율은 아니지만 연결 실체로 판단하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지배와 종속을 결합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회계를 확대 적용합니다. 국제자본시장의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강화했죠. 설명드렸지만 개별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른 차이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 기준에 적용되어야 되는 지침을 규정하고 공시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회계 기준을 각국별로 쓰는데 각국의 법률이 달라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건지를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상세히 적어주란 얘기죠. 자, 그런데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 그러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그 사례인데요. IASB 공개 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라고 하는 저희가 검토 보고서인데 회계기준원에서 나오는 2020년 9월 자료입니다. 자, 지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매년 혹은 주기절로 혹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재개정되고 있어요. 재개정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7, 18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고객과의 계약이라고는 수익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금융상품 기준서, 그 다음에 리스 기준서가 적용이 됐죠. 재개정돼서 적용됐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국제회계 기준이 변경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저희가 영업 손익을 보고하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양식을 지금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민을 해서 자, 이거 어떠니라고 저희한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회계기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영업손익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도, 앞으로 공부할 내용도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자, 이 국제회계 기준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한국채택, 결국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제회계 기준은 일부 저희가 변형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S건설 우선주 발행 논란 IFRS 도입 시 해라고 돼서 S건설이 국제회계 기준 도입 후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환 우선주 발행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환 우선주는 현재 자본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가 있고 배당도 이자처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차입금 성격이 강해 저희가 IFRS에서는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저희가 상법에 따라서 우선주, 자본금으로 보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이 부채로 처리한다. 상법에서는 자본이지만 실질을 부채로 본다. 자,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의 저희가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는 게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